현재급 여러분들 AI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구글의 딥마인드에 여러분들 근무하다가 내부의 권력 투쟁에 밀려가지고 나와가지고 인플렉션 AI라는 그런 회사를 세웠다가 마이크로소프트 AI에서 여러분들 영입을 해가 회사하고 함께 무스타파 술레이만, 이 사람들은 자기를 페르시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영국에서 교육을 받았네요. 영국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 무스타파 술레이만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이란계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종교 전체주의화된, 만일 이란에 살았으면 이렇게 꽃을 못 피울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렇게 뛰어난 인재들이 좋은 체제 밑에서 있어야 꽃을 피울 거 아닙니까? 좋은 체제 밑에서.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삽니까? 미국에서 진짜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것이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체제라는 것이 바뀌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소망하고 젊은 날부터 많이 기대하는 것은 체제가 좀 더 개방적이고 역동적이고 건설적이고 개인이 책임을 지고 더 많은 그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여러분들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더 잘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방송을 하다가 이 무스타파 술레이만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여러분들 이란을 떠났기 때문에 꽃을 피웠구나. 영국에서 아주 좋은 대학 좋은 교육을 받았구나. 옥스포드를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꽃을 피운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란 상황이 어떻습니까? 1979년부터 여러분들 경제 제재를 받았으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다 살아가기 마련이지만 팔레비가 실정이 좀 있었지만 그렇게 현대화를 계속해서 잘 시행됐으면 얼마나 많은 이란의 젊은 사람들이 꽃을 피울 수 있었겠습니까? 가끔 여러분 가다 마음이 있게 아리는 것이 이게 1970년대 지금 이란의 테헤란의 이름들 분위기거든요. 중동 국가의 복이 드물게 당시에 팔레비 국왕이 근대화를 추구하고 세속주의의 여러분들 종교 전체주의를 배격했지 않습니까? 이게 1971년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 젊은 대학생들은 지금 대부분 다 80대가 됐겠죠. 1979년도에 이란이 혁명에 실패하면서 여러분들 전부 다 히잡 이런 걸 다 쓰는 나라로 간 거죠. 이게 여러분들 1960년대에 이란의 나이트클럽 모습이거든요. 체제가 바뀌게 되면 전부가 다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 당시에 1970년대에 체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한 사람 인생 전부를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죠. 이 여러분 사진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게 아마 1960년대 70년대 테헤란 모습이 모양입니다. 물론 뭐 한 분 말씀처럼 지금 이란이 좋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란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 번밖에 이런 살 수 없는 인생에 너무 많은 기회를 놓친 사람들도 있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은 더 여러분들 뭐 많이 고생을 한 거고 체제 변화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런지 도무지 제가 알 수가 없겠지만 제가 오래전부터 정말 이 체제가 변하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죠. 그리고 그 체제가 변하면은 그 속에서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문제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텔의 앤드류 글로브라는 그런 CEO가 헝가리의 1956년도에 부다페스트 여러분들 그런 부다페스트의 봄이 끝났을 때 아버지가 후에 여러분들 인텔의 CEO를 스위스로 망명을 시켜가지고 미국을 여러분 들여다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유별나게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1932년도에 선거를 통해 가지고 나치가 이름 집권했을 때 그리고 1939년도에 거의 문이 닫힐 때까지 유대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관심을 여러분들 한 3, 40년 정도 가져왔는지 지금 보면은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1990년대 그러니까 제가 30대죠. 30대 초중반부터 이 이데올로기 이 이념 때문에 한국이 상당히 많이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가장 많이 표현됐던 책이 2004년도에 나왔던 10년 환국이라는 책이고요. 2020년도에 4.15 총선이 끝나고 한 1년이 지났을 때 1년 조금 전이죠. 2021년도에 이게 뭐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정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번 선거는 상당히 뭐 저는 예상 밖에 놀라운 그런 걸 보고 이번이 딱 벌어졌던 거죠. 그러나 뭐 개인은 정신을 차려 가지고 노력하면 되는데 한 사회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집단적 선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집단적 선택을 하는 거니까 개인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여기 이제 오늘 소개했던 테헤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테헤란도 뭐 1979년도에 혁명이 발생했을 때 그냥 그대로 개인의 삶이 완전히 그게 묻혀져 버리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뭐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 진단하시고 그렇게 또 준비하고 선택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인생을 참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기 이제 무스타파 슐레만 이렇게 아주 교육을 잘 받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AI CEO 이야기를 보고 또 여기에 1971년도 이 사진은 공병호 TV에서 여러 번 소개했을 겁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나라가 바뀌게 되면은 뭐 개인이 그냥 역사에 그냥 함몰돼 버리구나.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런 그 무스타파 슐레이만을 보고 이제 이란계 미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란계 미국인들의 대부분이 1970년 9년도에 이슬람 공화국이 설립되고 팔레비 정권 여러분들 무너지면서 대부분 다 떠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캘리포니아에 많이 이렇게 거주지를 정하죠. 그 내용을 오늘 관심이 있어 한번 읽어봤습니다. 1979년도에 저는 이제 1983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이런 기숙사에서 아주 여러분들 늘씬하게 잘생긴 이란계 여학생들을 여러 명 볼 수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이란의 상층부였던 겁니다. 아마 79년도에 떠나가지고 1983년도에 그렇게 대학원에 다녔던 사람입니다. 자, 이게 보시게 되면은 1979년 이란 혁명과 팔레비 정부의 정복 직전과 직후에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었고 1980년대 초에 절정을 이루게 된다. 오늘 제가 이란계 미국인을 한번 살펴본 겁니다. 1979년 혁명과 1980년부터 88년 이라크 전쟁은 이란의 계급 구조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변화시켰다. 이 계급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계급 구조가. 사회 체제가 바뀌게 되면은 계급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계급 구조가. 오늘 이 무스타파 술레만이라는 것을 보고 이란계 미국인들이 어떻게 이런 미국에 많이 정착하게 됐는가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살펴본 겁니다. 1979년도 이란의 이슬람 혁명은 미국으로의 이란인 이주 패턴과 성격을 극적으로 바뀌었고 이후에 이어진 이란 이라크 전쟁도 최고 교육을 받은 이란의 부유한 가정들로 하여금 미국과 다른 나라로 망명을 떠나게 만들었다. 이후에 중산층 가운데서도 비자발적 이주가 대세를 이루었다. 이게 이란계 미국인들이 1979년 이후에 정착한 모습입니다. 1979년 혁명 기간과 이후 대부분 학생들은 이란으로 귀국하지 않았고 용기를 내서 이란으로 돌아간 학생들은 새로 설립된 이슬람 공화국에서 점차 숙청되었다. 미국에 남은 고학력 및 숙련된 이란계 전문가들은 미국의 과학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풀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그런 인물들 가운데 미국 과학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이 꽤 이란계가 많은 겁니다. 그게 이번에 술레만 마이크로소프트 AI도 이란계 미국인으로서 굉장히 크게 기여한 인물인 거죠. 2002년까지 이슬람 정부의 권위주의적 관행으로 인해서 150만에서 250만 명이 주로 북미와 유럽으로 이주했고 1980년에서 1990년 사이에만 하더라도 미국 내 이란 출신들의 숫자는 74% 증가했다. 이란은 종족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 종족이. 그래서 좀 잘생겼죠. 그죠? 예, 그죠? 1979년 이슬람 혁명은 이란 문화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고 이란은 더 이상 번영하는 나라가 아니었고 이것이 많은 이란인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결심한 이유 중 하나였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테헤란에 어떤 분은 지금 테헤란이 더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겠죠. 저는 이 많은 젊은이들의 꿈이 어떻게 사라졌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안타까움을 가지는 겁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에게 항상 초점을 맞추니까 이 꿈 많던 이스라엘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이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란계 미국인 가운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 피루저 나들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고 있는 화성 탐사 스타쉽을 이용해 가지고 텍사스의 스타시티에서 이름들 발사되는 스타쉽을 가지고 지금 한참 화성 탐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피루저 나들리라는 인물은 2005년부터 8년까지 나사가 주도했던 초기의 화성 탐사를 진두지휘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적성 국가인 미국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거든요. 77세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2023년도에 부고가 실렸습니다. 이분입니다. 이분. 이란인의 자긍심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한 교수님이 최근에 만든 유튜브를 보니까 이라니안 진이었습니다. 천재였다는 거죠. 생기기도 잘생겼죠. 이란 사람들이 참 잘생겼습니다. 팔레비도 참 잘생겼고 이란은 구약 성경에는 바사입니까? 바사. 바사가 뭐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 여러분들 이 전문가가
이라니안 지니어스라고 하니까 진짜 천재 모양입니다. 피루즈 나델리. 여기 이런 밑에 댓글을 보니까 피루즈 나델리는 이란 국민의 자부심입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업적으로 이란을 자랑스럽게 만들었으며 인간이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화성에 최초로 우주선을 내려보낸 겁니다. 바사 맞죠? 바사.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방송이 여기저기 뭐 그냥 생각이 옮기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제는 뭐 자유분방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냥 다 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피루즈 나델리는 이란계 미국인으로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36년간 근무하고 화성 탐사 프로그램을 이끈 저명한 과학자였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나사의 화성 탐사 프로그램 책임자로 재직하면서 스프릿과 옵추니티 로버의 성공적인 착륙과 임무 수행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나사의 최고 영예인 나사 공로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분을 왜 소개하는 거 하니까 언젠가 이분이 가정에서 여러분들 일어난 자기 집에서 은퇴한 이후에 우연한 사건으로 전신마비가 돼가 돌아가셨다는 내용을 제가 읽었는데 그게 하도 이런 마음에 여러분들 오랫동안 남아있어 가지고 오늘 뒤져본 겁니다. 2023년 5월 나델리는 심장 문제로 갑자기 심장이 이런 중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고 넘어지면서 심각한 경추 손상을 입어 목 아래 플람 넥투 다운이라는 표현을 쓴대요. 목 아래부터 하반신이 전체가 마비되는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두 차례 수술을 받았는데 77세를 벨시한 거죠. 지금은 이제 뭐 건강 상태들이 다 좋으니까 90대까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너무 안 됐다. 은퇴하고 참 하고 할 일이 많을 건데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셨구나. 그 이제 얼마나 좀 크게 기여했는가 하니까 토성 탐사선 카시니와 지구 관측 위성 개발에도 기여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딴 소형성 5515 나들리도 존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름 이란계 과학자 중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인 겁니다. 이게 이제 영어 표현을 보니까 여러분들 라이프 올터링 이벤트네요.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란 뜻인 거죠. 이 마비 넥으로부터 플람 더 넥 다운이라고 하네요. 목부터 하반신 전체를 영어로 플람 더 넥 다운이라고 표현하네요. 이렇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분인데 필루즈 나들리.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람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필루즈 나들리 씨는 교육을 어디서 받았을까? 1979년도 이슬람 혁명 전에 혁명이 터지고 나서 왔을 것 같은데 이란의 이런 정권이 붕괴가 되고 팔레비 정권이 붕괴가 되고 이 이후에 왔을 것 같은데 진짜 맞는지 검증을 해보니까 집안이 괜찮았던 모양이네요. 학부를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네요. 고등학교까지 여러분들 테헤란에서 교육을 받고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1969년도에 유학을 했네요. 학부. 그리고 난 다음에 남가주대학 USC 대한항공 집안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은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신 여기 나오셨죠. 남가주대학에서 석사 마스터 오브 사이언스 그다음에 박사 76년에 받았네요. 76년에 받고 난 다음에 귀국을 합니다. 그는 3년 동안 이란에서 일을 합니다. 76년에 학위를 마치고 자기 조국을 더 발전시키려고 했겠죠.
또 팔레비 때 한참 과학기술을 진흥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유치과학자 이런 걸로 갈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란의 리모트 센싱 에이전시 아마 초빙 과학자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 국가기관에 근무하다가 1979년도 7월 달에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이란의 이슬람 혁명 후에 몇 달이 지난 1979년도에 7월 달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 이후로 그는 이란에 가지 않았고 그는 영어가 능숙하고 자신의 모국어인 파르시 언어도 능숙하다 나오는 거죠. 이란 혁명 때 그냥 나라에 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란으로 갔다가 3년간 여러분 근무하고 이란 혁명이 발생하고 몇 달이 안 됐을 때 떠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분을 오래전에 이런 제가 정보를 접했을 때 이 표현이 참 잊어지지가 않더구먼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겁니다. Life is unpredictable. 알 수가 없죠. 자기가 여러분들 부상을 당하고 난 다음에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자기가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서 전신이 마비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몰랐던 겁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겁니다. 인생을 알 수가 없는 것.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오랫동안 기억이 나는 겁니다. 되게 낙상사고의 대부분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오늘 방송을 또 많이 보실 테니까 낙상사고의 대부분이 집 안이나 집 안팎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한국도 통계를 보니까 한 63% 정도가 집안 안이나 집 안팎에서 낙상사고가 벌어지기 때문에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낙상사고를 대비하는 그런 운동도 있지 않습니까? 한 발로 서는 운동. 한 발로 서가지고 1시간 아니죠. 1분 2분 서 있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정말 예상할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한국편 이 정도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세계 뉴스로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하버드가 예상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엄청나게 이런 강경하네요. 그래서 제가 상상 초월 강경책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버드가 진짜 박살 난 것 같아요. 외국인 학생을 못 받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중요한 기사가 바로 이겁니다. 이 두 분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미국 국적도 갖고 있고 이스라엘 국적도 갖고 있는데 2023년도 10월 7일 날 하마스의 공격에서 잡혀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못하고 이번에 이스라엘 군이 아마 시신을 수습한 그런 내용이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렸네요. 이분입니다. 이중 국적자입니다. 이름이 주디 와인스타인 하가이. 이게 이제 되게 이렇게 미국 사람 이름은 이게 하가이가 성이고 와인스타인이 미들네임이고 그다음에 퍼스트 네임이 주디죠. 이분이고 이렇게 남편하고 쓰면은 게드 하가이 집안 패밀리 이름이 하가이네.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손주가 여기 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가이 씨들은 키부츠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이 영어 표현이 참 재밌네요. are survived by 4 children. 4명의 자식과 8명의 손자 손녀들에 의해서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두 분은 돌아가셨지만 4명의 자제분하고 그다음에 7명의 손자 손녀들이 후손으로 남았다 이야기죠. 자식을 낳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후손을 남기게 되면은 이런 표현을 쓰네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 2023년도 10월 7일 이게 오늘 크게 보도가 된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나 콜롬비아 대학의 이름들 도서관 점령 사건 인티파다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정당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모임을. 그래서 하마스의 학살이라고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걸 학살로 보는 것이고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급습해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학살로 보는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지금 충돌의 초점이지 않습니까. 하버드 총장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버드 총장이 전임 총장이 이름인데 여성 총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It depends on context. 맥락에 따라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오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하버드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결국은 막판까지 간 겁니다. 그죠? 저는 분명히 매스크 학살로 보는 겁니다. 전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버드의 이름들 교직원들은 전쟁으로 보지 않습니까. 전쟁. War was broken out. 전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일어난 상단의 두 번째 뉴스가 미국의 백악관이 하버드가 외국인 학생을 받아들이는 것을 홀트가 여러분들 중지시켰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학교가 여러분 학생을 못 받아들이게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학생이 여러분들 학생을 못 받아들이게 한 겁니다. 학생을. 초강수를 둔 겁니다. 트럼프가 홀트한 겁니다. 그냥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새로운 외국인 학생 그런 이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학제가 9월 달에 여러분들 시작이 됩니다. 9월 달에. 9월 달이면은 입학 허가증을 대개 다 언제 내줬는 거 아니까 입학 허가를 대개 봄까지 다 나가거든요. 뭐 3월 4월이면 다 여러분 입학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은 한 6천 명 정도 되는데 그럼 이제 학교가 여러분 입학 허가를 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여러분들 관련 부처에서 I-20를 발급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행정부 소관인 겁니다. I-20를. 그걸 발급 못하면 미국에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초강수를 둔 겁니다. 보통 8월 말에 학기가 시작이 되네요. 오래돼 가지고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네요. 8월 말. 8월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단합니다. 새로운 외국인 학생 등록 중단인 겁니다.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겁니다. 비자 프로그램을 중단해버린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런 입장을 안 밝힌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인 거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지금 집권 초반인데 대통령하고 이런 맞서 가지고 아무리 하버드지만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버드 재학생 가운데 6,800명이 여러분들 입학을 못하는 겁니다. 학교에 6,800명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외국 유학생들이. 저는
하버드의 총장과 하버드 여러분들 법인 이사회 의장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두 사람이 물러나면서 명분을 세워가지고 학교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신규 외국인 유학생 등록 중단 조치, 국토안보부, 디파트먼트 오브 홈랜드 시큐리티가 하버드 학생 및 교환 방문 프로그램 인정 즉시 취소, 여기 SEVP라는 기관에서 아마 OK를 해야 미 국무부가 여러분들 비자를 발급하는, F1 비자가 학생 비자죠. J1 비자가 교환 비자인지 뭐 왔다 갔다 교환 비자일 겁니다. 교환.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기존 재학 유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체류 자격을 잃을 수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학 외국 유학생들 하버드 재학생들은 비자 상태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도록 미 국무부에 지시했다. 어마어마한 거죠. 국내 문제에 이렇게 단호한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하버드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문제를 전쟁으로 볼 거냐 매스크 학살로 볼 것이냐가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버드 측 사람들은 전쟁으로 보는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매스크 학살로 보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판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판단이. 이번에 이제 근거를 삼은 것은 1956년에 통과된 미국의 인민법에 기초해서 행정 권한을 행사한 건데, 미국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은 입국 금지한다. 하버드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저지른 비행과 범죄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여러 차례 미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리스트를 제출하라. 우리의 적대국을 포함한 외국과 강비만 얽힘이 있었다.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그런 이런 기부금을 받은 거하고, 그다음에 신장 위구르 지역에 이런 관련된 중국 공산당의 하위 부서의 활동, 교육기회 제공,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아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외국 유학생에 관한 정보 미제출, 중국으로부터 그에게 기부금 수령, 중국 공산당 신장 위구르 관련 단체와 컨퍼런스 개최 및 교육기회 제공, 트럼프 행정부의 반유대주의 건절과 DI 평등성 철폐를 위한 국외조항 거부, 트럼프 행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 및 행정부 수장들에 대한 개인 소송 제기, 이거는 에크만 씨가 지적한 것처럼 그런 장관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소송을 건 것은 하버드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번에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와 대학이 충돌할 때 총장 혹은 이사장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제가 갖고 있는 견해입니다. 어떻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를 물러남으로써 후임자들이 등판을 해가지고 행정부하고 여러분들 협의를 해서 사태를 무마하는 쪽으로 조직을 구하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총장도 교수 출신이니까 이렇게 정무 감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한 겁니다. 트럼프 하버드 초강경측은 2023년도 하버드 반유대주의 논란과 관련한 의회 청문회에서 이제 총장들이 사립대 총장들이 다 나갔지 않습니까?
콜롬비아 총장도 이런 말 잘못해가 이런 물러나고 뭐 유펜도 물러나고 그다음 하버드 총장이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It depends on context.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몰매를 엄청나게 맞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빌 에크만 씨가 저명한 그런 투자자이자 뭐 동시에 하버드 학부 출신이니까 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여러 차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까지 오고 말았네요.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제 여러분들 견문을 좀 넓히는 겸해서 중동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판이 많이 요동치네요. 드론과 같은 그런 저비용 무기들이 활성화되면서 이번에 이제 러시아 폭격기 제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이제 오늘 특별하게 이제 이란 문제를 여러 차례 거론하는 것은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름 오늘 톱 뉴스입니다. 일면 톱입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어떻게 여러분들 미국 해군을 그렇게 힘들게 했느냐. 해상 전쟁의 양상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반군들이 엔티쉽 미사일 대함 미사일도 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벨리스틱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롱 디스턴스 드론 장거리 여러분들 공격 이런 무기를 행사하는 이런 기사가 일면 톱 기사를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로 물동량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한국 일본 대만의 물동량 가운데 엄청난 부분이 이거를 거쳐 가지고 인도양을 거쳐서 말라카 해협을 거쳐 가지고 남중국해까지 가 가지고 각 이런 일본 대만 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금 미 해군이 힘들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전쟁 판세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후티 반군이 저비용 전술로 미 해군을 뒤흔들고 해상전쟁의 전통적인 모습을 극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드론 기술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이제 미국 같은 나라도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수십 년간 지배해오던 이런 전통적인 전투 방식이 어마어마하게 바뀐 겁니다. 후티 반군은 2023년 10월부터 홍해에서 지상 스파이가 연계해서 이스라엘과 연계된 선박을 공격하고 미 해군 함정을 대상으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홍해의 바블-에 만델버 해협이 폭이 16에서 20마일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 홍해가 이 좁은 데는 16에서 20마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좀 넓은 데는 200마일이고 여기를 딱 목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후티 반군이. 막대한 재정적 전략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이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전투를 하는 겁니다. 2023년 10월부터 미 해군의 전체 여러분들 화력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30隻함정을 투입을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2025년 3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무려 10억 달러 1조 한 4천억 정도를 투입했는데 효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든 전투네요. 일단 해협이 좁기 때문에 함정들의 기동성이 떨어지고 계속해서 드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지쳐 떨어질 수 있고 드론이 이런 발각이 되게 되면 15초 만에 대응하지 않으면 함정을 때릴 수 있는 겁니다. 15초. 딱 시간이 15초입니다. 미국의 고비용 전술과
후티 반군의 저비용 전술이 여러분들 충돌하는데 해상전쟁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후티 드론 이런 무기가 드론 한 개당 $10,000, 미 해군의 표준 방공 미사일이 $400만 들여야 되는 겁니다. 비용을 지탱하기가 힘든 전투인 겁니다. 후티 반군은 해협이란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대함 탄도미사일, 드론, 소형 보트 등을 결합한 비대칭 전술로 미 해군을 압박하고 후티 반군의 경우는 드론이 포착되면은 미 해군이 15초 안에 여러분들 대응을 못하면 함대가 이런 파괴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드론을 수시로 여러분들 보내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대단한 전쟁인데 후티 반군과의 전투는 저비용 전술에 대비해서 첨단 기술에 의존하는 강대국 해군의 취약점을 드러냈다. 이번에 아마 전투를 통해서 미국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AI 활용까지 여러분들 더 가세화되게 되면 도론이 훨씬 더 똘똘해질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선언한 겁니다. 이제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준비하고 후티 공격으로 홍해를 통한 수에즈 운하를 통한 물동량이 50%가 줄어드는 겁니다. 전 세계 교역량의 15%. 남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냥 남아프리카 공화의 케이프타운을 경유해야 되는 겁니다. 물류비가 엄청나게 드는 거죠. 해운 운임은 높게 되겠네요. 해운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좋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빨리 이런 진정되는 걸로 기반으로 해가지고 해운주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해상 물동량이 여러분들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여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물동량의 15%가 여러분들 움직이는데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자리세를 내고 통행세를 내내 후티한테 1억 8천만 달러를 벌어줬다고 하는데 후티 반군은 이란 지원을 받아서 저비용 무기와 비대칭 전술로 미 해군을 상대로 값비싼 전쟁 교착 상태를 이뤄냈고 이번 전투는 완전히 앞으로 현대전 앞으로 해상전쟁이 비대칭 여러분들 전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아주 여러분 오래간만에 이제 중동 문제까지 진출한 겁니다. 중동 문제까지. 이게 시야를 쫙 넓혀가는 겁니다.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전체를 이제 다 볼 수 있도록. 자, 후티 반군이 막 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기가 여러분 16에서 20마일 정도 되는 겁니다. 이 복잡한 나라들입니다. 이게 이제 아데만의 영웅. 이 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이 지배하고 있고 이제 여기를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후티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수도가 사나입니다. 사나. 한번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투병력이 얼마나 되나 한 10만에서 20만 정도 되네요. 종교로 똘똘 뭉친 그런 집단입니다. 시아파. 이슬람의 한 분파인 이란을 중심으로 시아파. 예멘 북부 사다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멘의 북서부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국가처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후티가 점령한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훈련 지원과 무기 지원으로 게릴라 전투와 비대칭 전술에 능숙하고 그리고 지상 스파이 및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서 홍해 상승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미 해군 함정의 위치를 여름 파악해 가지고 드론과 소형 이런 보트
원격 조정 보트 같은 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AI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그냥 러시아에 엄청난 타격을 입힌 것처럼 굉장히 이제 전쟁 양상이 많이 바뀌네요. 지원을 이란이 합니다. 이란이. 미국이 골머리를 앓는 겁니다. 무기도 지원하고 훈련도 지원하고 자금도 대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북한이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란하고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아마 제공하는 것 같아요. 드론 기술하고. 특히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군사훈련 및 전술을 지원하니까 이란, 후티, 헤즈볼라, 하마스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들 새로운 차원의 시대가 열리는 것 같아요. 전쟁 기술이. 어떤 무기를 활용하는가 전부 다 씁니다. 드론은 이란산 드론, 그리고 이란이 설계도면하고 기술을 다 줘가지고 자체에서 대량 생산하는 겁니다. $10,000짜리니까 마음대로 생산하는 겁니다. 드론이 이런 카브리작 이렇게 늘려요. 2,000km까지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러시아 공군기지 주변에 5, 6km까지 이런 접근을 시켰으니까 얼마나 정밀도가 높아지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미국 함정 구축함을 때리는 대함 탄도미사일 ASPM 그것도 이란산이고, 그다음에 크루즈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순항 미사일 이란산이고, 그다음 무인보트 다 원격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드론 기술과 똑같겠죠. 그다음에 지대공 미사일. 중심에 이란이 있고 그 뒤에 또 누가 있으면 중국이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이런 금수를 내리면은 이란 석유를 사주지 않아야 되는데 중국이 사주는 겁니다. 모든 악의 중심에 중국 공산당이 있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저비용 무기입니다. 드론이 $10,000,000, 미사일이 $100,000. 이란이 설계하고 제조 기술 전부 다 준 겁니다. 자체 조립 공장을 만들어 그냥 대량 생산하는 겁니다. 정밀도도 굉장히 높답니다. 그러니까 후티가 사우디나 이스라엘 전부 다 요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시야를 넓혀가는 겁니다. 미 해군은 좁은 해협에서 기동성이 제한된 대형 함정에 대단히 위협적이다. 미 해군은 함정을 방어하기 위해서 SM-3, SM-6 등 고비용 방공 미사일을 사용해야 된다. 한쪽은 $10,000,000짜리 드론을 띄우고 한쪽은 $400,000,000를 써야 되니까. 여러분 그동안 참 여러분들 공짜로 잘 누렸습니다. 항해의 자유, 항해의 자유, 이게 그냥 다 대부분의 미국이 커버를 해준 겁니다. 이제 여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걸 지나가지고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지고 남중국해까지 지금 중국 측의 요구를 하는 것이 남중국해가 우리 바다니까 미국이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1945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 여러분들 해상 물동량을 움직이는 것은 항해의 자유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파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이 국력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커버를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아마 교역량 가운데 몇십 프로가 여기 차지할 겁니다. 그게 다른 나라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여러분들 누렸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재 장거리 미사일 순항 미사일은 미국의 토마호크가 있고 러시아의 칼리브르가 있고 이란의 쿠두스가 있는데 이제 후티 반군이 이란의 쿠두스 그런 거리는 좀 줄지만 정확도가 좀 떨어지지만 이 이란산 제도를 이란산 미사일을 받아 쓰는 겁니다. 후티 반군은 쿠두스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해서 약 800km에 1000km 반경내에 있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타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낭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항상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는 거죠.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후티 반군은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공격과 2019년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정유시설 공격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이미 실전에 배치한 바가 있고 후티 반군의 순항미사일 이란산 쿠더스 등은 저비용 정밀 타격 레이더 해피 능력으로 민 해군 및 상선에 대단히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예. 자, 참 오늘 여러분 중동 문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여러분 이란 이야기가 많이 나왔네요.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런 기사가 오늘 이란 이야기를 많이 다루도록 그렇게 했고 우리도 한번 여러분들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후티 반군은 누가 지원하는가 하니까 이란이 지원하는 겁니다. 후티 반군도 시아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순위파. 이란은 예멘 내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는 겁니다. 후티 반군의 이란의 대리전인 겁니다. 중동 지역의 패권 전쟁인 겁니다. 이란은 궁극적으로 후티 반군을 지원해 가지고 시아파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국가를 설립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란 이면에는 중국이 있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여러분들 핵심이죠. 시아파하고 수니파의 여러분들 대결인 겁니다. 이란의 시아파하고 사우디의 수니파. 후티 반군은 대리전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미국, 사우디 등을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은 패권을 추구하는 과정에 저항의 축이라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는데 그 네트워크에는 예멘의 후티 반군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의 시아파 이렇게 이름 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든 겁니다. 이제 그게 맹주 노릇을 이란이 하고 있는 거죠. 드론도 지원하고 교육도 지원하고 미사일도 지원하는 겁니다. 이란은 이른바 초승달 벨트 전략을 쓰는데 거기에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멘 모두가 시아파 영향권을 확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사가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6월 4일자 기사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미국이 제안한 이란과의 협상 제안안을 거부한 내용이 오늘 큰 뉴스를 차지했죠. 북한과 또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장을 하는 것이 생존에 갈려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미국 측의 핵협상 요구안을 거절했다. 북한하고 이런 똑같은 거죠. 이렇게 계속 이런 3월 5일 날 미국이 참 고민이 많은 겁니다. 전부 다 미국이 손을 거쳐야 되니까. 2025년 3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에게 핵협상 제안 편지를 발송했고 그다음에 1차, 2차, 3차, 4차, 5차
이제 이란이 거부를 한 겁니다. 1979년부터 시작된 경제 제재 때문에 이란 경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그런 미국 이란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란은 협상 타결 조건으로 제재 완화, 자산 동결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뭐 협상에서 항상 더 많이 얻으려고 그렇게 이런 티격태격 하기 마련인데, 이스라엘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전량 우라늄 폐기 안 하면은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협상이 불발이 되면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스라엘은 협상이 붕괴되면은 즉시 혹은 짧은 시간 내에 이란 핵시설 타격을 개시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지금 제안한 것은 지하시설 폐쇄하고 저농축 수준으로 농축하는 것을 허용하되 국제적 감시하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란은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고, 모든 것은 다 자주적 권리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을 하더라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협상이 타결이 안 되거나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런 협상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협상이 안 되거나 붕괴되거나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향의 그런 협상안이 나오지 않으면 즉시 혹은 7시간 이내에 이란 핵시설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진짜 대단해요. 현재 이란은 60% 농축 우라늄 약 250kg을 보유하고 있고, 이거는 무기급으로 추가 정제 시에 10개 이상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이걸 폐기하라는 겁니다. 이걸 폐기하지 않는 협상안은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이스라엘의 존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비긴 독트린에 따라서 선제 공격을 최우선적으로 설정한다. 한국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죠. 뭐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 때릴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협상 붕괴의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판단하고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우라늄 비축을 제거하지 않는 협상 타결을 일어나는 경우 이스라엘 측은 이란 핵시설 공격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싸울 의지가 있으니까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공중무기 이동, 공군 훈련 완료, 이스라엘 내부 통신 감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이미 확인한 바가 있다. 이스라엘이 때리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단행되면 단발성 공격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은 단일 타격이 아니라 최소 일주일 이상의 군사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고 공중폭격과 특수부대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이름들 헌신이, 이스라엘 공격 목표는 이란 핵무기 개발 능력을 최소 1년 이상 지연시키는 것이고 나탄즈와 포르도 등 주요 우라늄 농축 시설의 완전 파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벙커버스터 이름들 지표면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폭탄이 필요한데 그거는 미국 측에 제공을 받아야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안목을 훨씬 더 높이는 오늘 이란 이야기가 많았네요. 이란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 결기 보시기 바랍니다. 단호함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단호함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결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방어하려는 정신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제 3부, 3부 기술 문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부. 제 방송은 한국 문제, 세계 문제, 기술 문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3부